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사는 68세 박순옥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그저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물 흐르듯 조용히 사는 게 제일인 줄로만 알고 살아온 전업주부예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서 다 늙은 이 나이에 평생 가슴에 묻어두려 했던 서늘한 배신의 기억을 굳이 꺼내놓게 되네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입을 떼는 건 사람의 탈을 쓰고 이웃의 탈을 쓴 채 남의 인생을 기만하는 악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제는 세상에 꼭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제가 평생 믿어온 세상의 상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그날의 감각이 아직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서늘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 사연이 그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네 삶 속에 숨어 있는 위선의 민낯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일상은 참으로 정갈하고 평온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적막함이 찾아올 법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고요함을 하얀 빨래들로 채우며 저만의 안식을 찾곤 했지요. 볕이 잘 드는 날이면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세탁기를 돌리고 빳빳하게 마른 면 수건들을 정성껏 개어 쌓아두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소일거리였습니다. 베란다 가득 널린 하얀 수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내는 그 향긋한 냄새를 맡고 있으면 세상의 온갖 근심도 함께 바짝 마르는 것 같아 마음이 참 넉넉해졌습니다. 특히 남편 생전에 기념으로 맞춰두었던 도톰한 호텔식 수건들과 아들이 첫 월급으로 선물해준 실크 스카프는 제가 가장 아끼는 보물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햇볕 아래 일렬로 널어두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시간이 60 중반을 넘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였던 셈이지요. 동네 사람들은 저더러 뭘 그렇게 빨래에 집착하느냐며 웃기도 했지만 저는 그저 깨끗하게 빤 옷가지를 입고 정돈된 집안에서 조용히 늙어가는 게 소원인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실 창을 닫고 베란다, 난간의 먼지를 털어내며 저는 제게 남은 생이 이 하얀 빨래들처럼 구김없이 흘러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옆집 초인종 소리가 들린 건 제가 갓 구운 빵 냄새를 맡으며 베란다 정리를 하던 그때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떡 상자를 내미는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화영 씨와의 첫 만남이었지요. 어머, 어르신 댁은 입구부터 빨래 냄새가 너무 좋네요. 라며 곰살궂게 굴던 그녀는 자신을 새로 이사온 사람이라며 싹싹하게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부침성 좋은 이웃이 생긴 것 같아 저도 반갑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수시로 저희 집 문을 두드려 작은 간식거리를 건네곤 했는데 그때마다 유난히 베란다 쪽을 기웃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은 수건을 어쩜 이렇게 빳빳하게 잘 말리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고급 수건 쓰는 분 드문데.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 그녀의 눈빛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그 눈은 부러움이라기엔 너무나도 집요했고 마치 남의 물건을 품평하는 사람처럼 날카롭게 구석구석을 훑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사별하고 적적한 노인이 반가워 그러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히려 정 붙일 곳 없는 이웃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더 대접하고 싶어 하는 제 성격이 화근이었을까요? 한 번은 그녀가 자기 집에서 나는 매캐한 향 냄새가 죄송하다며 과일을 들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집안 기운이 안 좋아서 향을 좀 피우거든요. 어르신도 조심하세요. 남의 눈 타면 안 좋대요.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는 그녀의 태도가 그때는 그저 조금 독특한 취향을 가진 사람의 참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녀의 집 현관문 주위에 붙어 있던 작은 부적들과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중얼거림도 그저 각자의 사는 방식이겠거니 하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운세가 안 좋으니 몸 조심하라며 제 손을 꼭 잡던 그녀의 축축한 손바닥 감촉을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조금 이상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의 표면 아래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널어둔 하얀 면 수건들 사이로 낯선 그림자가 비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제 직감을 부정했습니다. 그 싹싹하던 여자의 웃음 뒤에 가려진 기괴한 집착과 탐욕이 제 조용한 안식처를 어떻게 갉아먹게 될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평생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묘한 일들이 제 베란다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정성껏 빨래를 널고 저녁에 거들어 나가보면 분명히 널어두었던 수건 두어 장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바람에 날려 아래층으로 떨어졌나 싶어 화단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보기도 하고 혹시 제가 세탁기에 넣는 걸 깜빡했나 싶어 빈통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고 며칠 뒤에는 제가 가장 아끼던 아들의 선물인 실크 스카프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상한 건 물건이 없어지는 날이면 어김없이 옆집 베란다. 창문이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빨래를 거들어 나갈 때마다 옆집에서는 누군가 급히 커튼을 치는 듯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공기 중에는 전보다 훨씬 진하고 매캐한 향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며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저는 설마 옆집 여자가 남의 집 빨래에 손을 댈까 싶어 제 의심을 억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하루는 베란다 난간에 묻은 낯선 흙발자국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담을 넘어오기라도 한 것처럼 선명한 그 흔적을 보며 저는 순호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거다. 나이 들어서 자꾸 깜빡하는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웃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베란다에서 마음 편히 차를 마실 수도 하얀 수건들을 보며 평화를 누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빨래를 널어두고 방으로 들어올 때마다 등 뒤가 따가워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밤이면 옆집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마치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싹싹하게 웃으며 과일을 내밀던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면 차마 입 밖으로 의심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평온했던 일상에는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피어오르듯 의심과 불안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불안의 그림자가 확신으로 변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볕이 좋아 널어두었던 이불보마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저는 참다 못해 옆집 초인종을 눌렀지요.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화영 씨의 얼굴에는 예의 그 싹싹한 미소 대신 서늘하고 오만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빨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제 말을 자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까진 낡은 수건 몇 장에 손을 댔다는 건가요? 정말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릴 만큼 컸고 저는 당혹감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분명히 정중하게 물었을 뿐인데 그녀는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양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이웃들 앞에서 그녀는 한술 더 떠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내뱉더군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 할머니가 요즘 자꾸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봐요. 본인이 어디다 두셨는지도 모르면서 생사람을 잡네요. 어르신, 노망이라는 게 남일 아니에요. 치매 검사부터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 모욕적인 말들에 제 손발이 떨려왔습니다. 십수년을 이 아파트에서 살며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던 제가 생면부지 젊은 여자에게 동네방네 미친 노인네 취급을 당하고 있으니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그녀는 제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즐기기라도 하듯 비열한 웃음을 띠며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남의 눈 타는 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어르신 집안 기운이 썩어서 물건이 발 닳아 도망가는 걸 왜 나한테 따져요? 그 말과 함께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도 한가운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 집인데도 베란다 창문을 열기가 무서웠고 혹시라도 밖에서 그녀와 마주칠까봐 장 보러 나가는 것조차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진실에 다가가려 할수록 그녀는 더 큰 거짓말과 악의로 저를 덮으려 했습니다. 동네 상가에서는 이미 제가 치매 기운이 있어 이웃을 괴롭힌다는 헛소문이 퍼져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밤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향, 냄새와 그 여자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는 제 영혼을 갉아먹는 칼날 같았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고작 빨래 몇 장 때문에 그리고 저 악독한 여자의 혀끝 때문에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그 기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에 잠을 설치던 제게 진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흉측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의심하며 무너져 내리기 직전 평소 과묵하던 아파트 경비원 최 씨가 조심스럽게 제 가방 속으로 쪽지 한 장을 찔러 넣어준 것이지요. 그 쪽지에는 오늘 밤 9시에 분리수거장 뒤쪽으로 오세요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비원 최 씨의 쪽지를 손에 쥐고 분리수거장 구석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무겁고 떨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불어오는 밤바람에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만이 제 귀를 때렸지요. 분리수거장 뒤편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어스름한 그늘 속에서 최 씨가 담배 한 대를 비벼 끄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주변을 몇 번이나 살피더니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남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얼른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그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경비실 뒤 창고 안에는 퀴퀴한 종이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최 씨는 구석에 놓여있던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제 발치에 툭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물음에 최 씨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하도 속상해 하시길래 제가 며칠 동안 그 집 여자 나가는 거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여자가 이걸 여기다 버리더라고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쓰레기. 더미 깊숙이 찔러 넣는 게 수상해서 제가 다시 꺼내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봉투가 열리자마자 매캐하고 역한 향 냄새와 함께 비릿한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나지막한 비명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다 준 그 분홍색 실크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왔던 스카프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가위로 갈기갈기 난도질을 해놓은 것처럼 조각나 있었고 그 비단 조각 위에는 검붉은 잉크인지 피인지 모를 기분 나쁜 액체가 잔뜩 묻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제 손끝에 닿은 스카프의 촉감은 차갑고 축축했으며 그 위에는 타다 남은 향 가루들이 지저분하게 흩뿌려져 있었지요. 어르신, 더 보세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최 씨가 봉투를 더 깊숙이 뒤집자 제가 아끼던 하얀 면 수건들도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이름의 이니셜인 S, O가 정성껏 수놓아진 수건 귀퉁이들은 불에 그을린 듯 검게 타 있었고 그 위에는 기괴한 모양의 부적 같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깨끗하게 빨아 햇볕에 널어온 제 소중한 물건들이 이토록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최 씨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야간 순찰 돌 때마다 베란다 쪽을 유심히 봤는데 새벽 이 시만 되면 그 집 베란다에서 희뿌연 연기가 올라와요. 그러고는 그 여자가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물건들을 태우기도 하고 바닥에 뭘 뿌리기도 하더라고요. 어르신 물건들을 가져다가 무슨 저주라도 퍼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옆집 화영 씨가 건넸던 기괴한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안 기운이 썩었다. 남의 눈 타면 안 된다며 제 손을 잡던 그 여자의 축축한 손길이 사실은 저를 향한 저주의 예고였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탐이 나서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제 평온한 삶을 시기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제 분신과도 같은 빨래들을 제물로 삼고 있었던 것이지요. 최 씨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애한테 부탁해서 찾아본 건데 이 여자 아이디로 된 중고 거래 사이트 게시물들입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잃어버렸던 다른 물건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입은 새 상품, 고급 호텔식 수건 세트라는 설명과 함께 며칠 전 사라진 제 외출복과 새 수건들이 죗값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르신. 찢고 태운 건 저주하는 데 쓰고 깨끗한 건 이렇게 돈 벌어먹는 데 쓴 겁니다. 이 여자 근처 세탁소 박 씨한테 가서 어르신 옷수선까지 맡겼더라고요. 자기 몸에 맞게 고쳐 입거나 팔려고 한 거죠. 세탁소 사장님도 그 여자가 가져온 옷들이 다 어르신 냄새가 나서 이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최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조각난 스카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싹싹하게 웃으며 떡을 돌리던 얼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며 이웃들 앞에서 망신을 주던 그 가증스러운 입술, 어르신, 노망은 남일 아니에요라며 비웃던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오로지 저를 정신적으로 말려 죽이고 제 소박한 자존감을 짓밟기 위한 치밀한 연기였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최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이 아파트 경비로 있으면서 어르신처럼 남들 배려해 주시는 분 못 봤습니다. 저런 악독한 여자가 어르신 괴롭히는 거 저도 더는 못 보겠어요. 법적으로 고소라도 하시겠습니까? 제가 증인 서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이라는 건 너무나 느리고 저 여자는 이미 교묘한 거짓말로 주변 사람들의 눈을 가려놓은 상태였으니까요. 제가 경찰을 부른들 저 여자는 또다시 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세우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것이 뻔했습니다. 저 사악한 가면을 완전히 찢어버리기 위해서는 그녀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 뒤틀린 욕망을 역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아니요, 최 씨. 경찰은 부르지 않을 거예요. 대신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저는 가방 안에서 찢어진 수건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챙겨 넣으며 말했습니다.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새벽마다 베란다에서 뭘 하는지, 어떤 향을 피우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자주 가는 그 무속인 집이 어디인지도 알아봐 주세요. 최 씨는 제 눈빛을 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창고를 나서는 제 발걸음에는 이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힌 억울함은 어느새 서늘한 집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옆집 현관문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이화영 씨, 당신이 믿는 그 신이 당신을 어떻게 버리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지. 집에 들어온 저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옆집에서는 여전히 비릿한 향 냄새가 스며 나오고 있었고 정적을 깨는 그 여자의 나지막한 웅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생전에 남겼던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소소한 기술들과 과거, 반장을 하며 겪었던 온갖 인간 군상의 약점들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자는 대신 저 여자를 위한 가장 완벽하고도 처절한 심리적 무덤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가 판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을 짓누르던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의 민낯은 그렇게 추악했지만 그것을 마주한 제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예리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곧장 행동에 나섰습니다. 밤새 거실 한복판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최 씨가 가져다 준 그 처참하게 찢긴 스카프 조각과 불에 탄 수건 귀퉁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지요. 제 소중한 추억들이 저 사악한 여자의 뒤틀린 욕망을 위해 제물로 쓰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슬퍼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의 눈과 평판에 목숨을 걸면서도 동시에 뒤틀린 미신의 영혼을 저당 잡힌 인간이었지요. 자기가 믿는 그 어두운 공포가 결국 자신을 어떻게 옭아매는지 저는 그 심리의 맹점을 이용해 그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서늘한 새벽 공기가 폐부에 닿았지만 제 안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저는 작정하고 그녀가 들으라는 듯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로 중얼거리며 준비한 물건들을 베란다 난간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베란다에 내건 것은 하얀 빨래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구해온 기묘한 형상의 검은 천들과 굵은 소금을 담은 붉은 자루들, 그리고 마치 주술 도구처럼 보이게 꾸민 낡은 목판들이었지요. 옆집 베란다 창문이 움찔하며 아주 미세하게 열리는 소리가 제 예민한 귀에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우며 허공을 향해 소금을 한 움큼 뿌렸습니다. 아이고, 가여워서 어쩌나. 주인 없는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더니 결국 그 억울한 귀신이 옆집으로 옮겨 붙어 버렸네. 수의로 쓰려던 천을 가져갔으니 오죽하겠어. 이제 그 집에는 곡소리 날 일만 남았구나. 쯧쯧. 제 말이 채 끝나기도 무섭게 옆집 베란다 문이 거칠게 벌컥 열렸습니다. 화영 씨는 며칠 새 몰라보게 초췌해진 얼굴로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을 부라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니, 어르신. 지금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서 재수없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검은 천들은 다 뭐고 소금은 왜 뿌리는 건데요? 정말 노망이라도 나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길조차 마주하지 않은 채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허공에 손짓을 하며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이화영 씨였나? 아니, 그냥 혼잣말 좀 했어요. 내 소중한 물건들이 자꾸 없어져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아는 분 통해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대요. 내 물건들에 사실 죽은 사람의 원한이 깊게 서려 있었다고. 그걸 가져간 사람은 집안에 피바람이 불고 살이 낀다는데 그 부정한 기운이 이미 담을 넘어 옆집까지 시커멓게 퍼졌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부정을 치고 있는 거예요. 화영 씨도 정말 몸조심해. 거울 좀 봐. 얼굴에 죽은 사람 같은 검은 기운이 가득해. 뭐요? 귀신? 살? 참나, 어르신 진짜 노망이 나도 제대로 나셨네.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으로 사람 겁주면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요? 당장 그 기분 나쁜 것들 다 치워요. 그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파르르 떨리는 그녀의 얇은 입술과 초점 없이 흔들리는 눈동자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차갑게 미소 지으며 한마디를 더 묵직하게 던졌습니다. 어머, 그러고 보니 화영 씨 목덜미에 그게 뭐지? 붉은 반점 같은 게 막 올라왔네. 그게 바로 부정한 물건에 손 뗀 사람한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라던데. 아이고, 무서워라. 남의 소중한 물건 훔쳐다 중고로 팔고 찢어서 재물 삼더니 결국 신이 노하셨나 보네. 그게 몸 안으로 퍼지면 나중엔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다던데 어쩌나.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화영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목덜미를 미친 듯이 긁어대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사실 그 반점은 제가 전날 밤 그녀가 즐겨 쓰는 세탁세제통에 몰래 섞어둔 아주 약한 알레르기 유발 가루 때문이었지만 공포에 질린 그녀에게는 그것이 신의 형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어르신이 그걸 어떻게 해? 아니,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무슨 중고거래고 무슨 재물이에요. 다 어르신이 지어낸 거짓말이잖아요. 말 안 해도 하늘이 다 알고 내가 다 알아요. 당신이 새벽마다 베란다에서 내 분홍색 스카프 갈기갈기 찢어 태우면서 무슨 추악한 주문을 외웠는지 경비원 최 씨랑 내가 새벽마다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리고 당신 아이디로 올린 그 중고 거래 게시물들, 새 상품이라 속여서 내 호텔 수건들, 팔아치운 거, 그거 다 증거로 남겨놨어. 여기 이 사진들 좀 볼래? 저는 가방에서 최 씨가 목숨 걸고 찍어준 사진들과 그녀의 중고, 거래 내역을 빼곡히 출력한 종이 뭉치를 꺼내 베란다 난간 너머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흑빛을 넘어 푸르스름하게 변해갔습니다. 이게 왜? 어르신, 이건 다 오해예요. 제가 그냥 잠깐 빌린 거지. 훔치려던 게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그 스카프는 제가 실수로 찢어먹어서 무서워서 그랬던 거지. 무슨 재물이니 뭐니 그런 게 아니에요. 빌린 물건을 새벽에 향 피우고 저주하는 데 써? 그리고 남은 건 뻔뻔하게 돈 받고 팔아치워. 화영 씨, 당신이 평소에 그렇게 명망 높은 봉사자라고 동네에 소문내고 다녔지? 당신이 활동하는 그 단체 사람들은 당신의 이런 구역질 나는 이중성을 알고 있을까? 만약 이 사진들이 당신 단체 게시판이랑
이 아파트 입주민 톡방에 전부 올라가면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그 가짜 명성이 어떻게 될까? 화영 씨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오만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비굴함과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어르신,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남편 사업은 망하고 돈은 급한데 무속인이 그러더라고요. 어르신처럼 기운 좋고 복 많은 사람 물건을 가져다가 죄를 지내면 제 운이 트인다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 동네에서 매장당하면 정말 죽어요. 그녀는 정말로 바닥을 기며 제 베란다 쪽을 향해 손을 뻗어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비겁한 눈물을 비웃듯 고개를 저으며 더욱 차갑게 몰아붙였습니다. 잘못했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지. 당신이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세우며 이웃들 앞에서 노망난 할머니라고 망신 준 건 어떻게 보상할 건데? 내 아들이 선물해준 그 소중한 스카프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내 정갈한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 죄는? 그건 돈으로도 말로도 환산이 안 되는 거야. 제가 다 보상할게요. 가진 돈 다 털어서 드릴게요. 그 사진만은 제발. 제가 봉사단체 회장 자리도 맡기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면 제 인생은 정말 끝이에요. 어르신,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빌게요. 그녀는 정말로 제 발치라도 잡으려는 듯 난간 사이로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길을 경멸스럽게 피하며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아니, 돈으로는 부족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야. 첫째, 오늘 당장 아파트 엘리베이터랑 게시판에 당신이 저지른 일을 상세히 적은 사과문을 올리고 당신의 추악한 민낯을 스스로 밝힐 것. 둘째, 이번 주 안에 이 아파트에서 짐 싸서 조용히 나가. 당신 같은 악취나는 인간이랑 벽 하나 두고 숨 쉬는 거 이제 진저리가 나거든. 어르신, 이사라니요. 지금 이 불경기의 계약 기간도 한참 남았고 갈 데도 없어요. 사과문까지 올리면 전 이 바닥에서 고개도 못 들고 살아요. 제발 그것만은. 다른 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네. 그녀는 울먹이며 제 자비를 구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돌아서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싫으면 관둬. 대신 이 사진들이랑 증거물들, 지금 바로 경찰서랑 당신 활동하는 단체, 그리고 당신 시부모님 댁에도 보낼 거니까. 절도에 명예훼손에 사기까지. 당신 인생이 어디까지 밑바닥으로 추락하는지 구경하는 것도 꽤 재밌겠네. 자, 선택해. 스스로 매 맞고 조용히 떠날래? 아니면 평생 감옥이랑 사회적 매장 속에서 썩으면서 비참하게 살래? 화영 씨는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다가 결국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요. 할게요. 다 할게요. 제발 경찰에만은, 그 단체에만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 밝히고 떠날게요. 제발이요. 그녀의 처절한 굴복을 지켜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베풀고 참으며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악을 향해 휘두른 칼날은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고 명확했습니다. 그녀가 비참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와 단지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선으로 정성껏 쌓아 올린 평판은 진실의 작은 바늘 하나에도 그렇게 허망하고도 추악하게 터져버리는 법이었지요. 저는 베란다에 걸어두었던 검은 천들을 하나씩 걷어내며 그녀를 향해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으조렸습니다. 화영 씨, 당신이 그렇게 맹신하는 그 신이 있다면
전해주고 싶네. 남의 눈물로 씻고 남의 가슴을 찢어서 얻은 빨래는 절대 깨끗해질 수 없다고.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에서도, 당신이 사는 그 집에서도 평생 그 비릿한 죄의 냄새가 날 거야. 그녀는 대답 대신 아이처럼 엉엉 울며 집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제가 처음 보았던 그 세련되고 싹싹한 여자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저 욕심에 눈이 멀어 제 영혼을 스스로 망친 초라하고 비참한 죄인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복수의 끝은 생각보다 고요했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정갈한 하얀 수건들을 다시 햇볕 아래 당당하게 널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울면서 집 안으로 기어 들어간 뒤로 아파트 복도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은 고요하고도 차가웠지요. 먼지가 내려앉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적막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베란다 너머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인생의 덧없음과 제가 지켜낸 것들의 무게를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여자는 정말로 제가 내건 조건을 하나하나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쪽에는 그녀가 직접 쓴 구차하고도 처절한 사과문 한 장이 붙어 있었지요. 옆집 어르신께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문장으로 시작된 그 글에는 본인이 저지른 상습적인 절도와 저를 침해, 환자로 몰아세웠던 가스라이팅 행위들이 아주 세밀하게 고백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습니다. 저를 미친 노인이라며 수군대던 사람들은 이제 미안함에 제 눈을 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슬그머니 다가와 사과의 뜻이라며 과일 한 봉지를 현관 고리에 걸어두고 가기도 했지요. 그녀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가짜 평판은 한순간에 종이장처럼 구겨져 쓰레기통에 처박혔고 그녀는 정말로 사흘이 지나기 전에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서 떠나버렸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수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내다보니 이삿짐 트럭 한 대가 그녀의 짐을 싣고 서둘러 단지를 빠져나가고 있더군요. 그녀는 떠났지만 텅 빈 짐만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그동안 그녀가 훔쳐간 옷가지와 수건들의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며 보낸 꽤 큰 액수의 합의금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돈으로 제 찢겨나간 마음과 아들의 추억이 서린 스카프를 온전히 되돌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 숫자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묘했습니다. 적어도 세상에는 제가 믿어온 인과응보라는 법도가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에 깊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저를 도와준 경비원 최 씨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하고 남은 돈은 평소 제가 조금씩 후원하던 아동시설에 아이들 새 옷이라도 사입히라며 모두 보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가장 먼저 베란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향 냄새를 지우려 벽면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바닥에 뿌려졌던 불길한 가루들을 말끔히 씻어냈지요. 그렇게 한나절 내내 땀을 흘리며 청소를 마치고 나니 제 마음속에 달라붙어 있던 눅눅한 불쾌감도 시원한 물줄기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베란다는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다시금 햇볕 좋은 날을 골라 하얀 수건들을 정성껏 널어둡니다. 그 보송보송한 감촉은 제 거친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줍니다. 한때는 옆집 여자의 그림자가 무서워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숨죽여 지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창문을 활짝 열고 단지 안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음악처럼 감상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참 대단하다고들 말합니다.
어떻게 그 독한 여자를 혼자서 이겨냈느냐고 묻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68회를 살며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건 정직하게 읽어온 내 삶의 결은 그 누구도 함부로 찢거나 더럽힐 수 없다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어제는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들러 새 스카프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엄마 예전 거 잊어버리고 이거 예쁘게 하고 다녀요라며 웃더군요. 아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거울 앞에 서서 더 이상 위축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당당히 지켜낸 한 여자의 미소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떠난 뒤로 옆집에는 아직 아무도 이사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빈집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피어난 단단한 용기가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으며 인생의 늦가을에 겪은 그 모진 태풍은 저를 꺾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제 뿌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내려주었으니까요. 이번 일을 겪으며 인생의 늦가을에 참 큰 공부를 했습니다. 볕 좋은 날 베란다에 널어둔 하얀 수건들처럼 우리네 삶도 그저 정직하고 깨끗하게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그 정갈함을 시기하고 남의 가슴을 찢어서라도 제 욕심을 채우려는 이들이 분명히 있더군요.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남의 눈은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이 남긴 추악한 흔적과 비릿한 죄의 냄새는 세월이 흘러도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한 일을 당해 밤잠 설치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결국 햇볕 아래 널린 하얀 빨래처럼 언젠가는 눈부시게 드러나기 마련이고 스스로를 지탱하는 작고 단단한 용기만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니까요. 인생은 결국 자신이 널어놓은 마음의 결대로 향기가 남는 법이더군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일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순옥 어르신의 사연, 참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마지막엔 깊은 울림을 주네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무시당하고 가스라이팅까지 겪으셨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지혜로운 용기로 스스로를 지켜내신 어르신의 결단에 깊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인간의 이중성이 때론 무섭게 다가오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는 인생의 진리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의 위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진실은 결코 젖은 채로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베란다에도 오늘 순옥, 어르신의 하얀 수건처럼 보송보송하고 따뜻한 햇살만 가득 내리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사연 코너였습니다.